오늘서부터는 우리 이제 기출문제를 객관식의 문제를 주관식화해서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나가는 거, 그건 이제 객관식 문제를 주관식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으면서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할 겁니다. 거기에 해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해설을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좀 읽으시면 될 거예요. 물론 설명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1에서부터 이제 이게 3회까지 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배치를 했냐면 1회, 이렇게 1회를 보게 되면은 보기 안에 기출문제를 이미 넣었어요. 보기 안에 어떤 기출문제냐면 자연과 사회 현상에 대한 깊고 풍부한 지식은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1회고, 또 이제 2회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문제 자체에다가 기출 문제를 넣었어요. 그래갖고 콜브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회 같은 경우에서도 아예 이제 제시문 자체가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서 요 3회를 할 거예요. 요 문제를 각각 20분씩에,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여러분들 보세요. 이 문제를 풀 때 여기를 전부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문제니까는 그 한 문제에 한 5줄 내지는 6줄 쓰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각 문제에 한 5줄에서 6줄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본래는 문제가 4문제 내지는 5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문제 내지는 5문제 나오는 데서 우리가 한 장 반 정도 쓰는 건데, 지금은 각각 한 문제씩이니까는 그냥 한 5줄, 많게 쓰면 6줄. 그러니까 서론 한 줄 반, 결론 한 줄 반, 나머지는 본론을 쓰시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서론 한 줄, 결론 한 줄, 나머지 본론을 한 5줄 정도 이렇게 쓰시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4문제를 쓰는 게 아니야. 한 문제만 쓰는 거기 때문에 본론상 본론을 쓰는데 5줄만 써도 잘 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20분씩 읽고, 한 문제당 20분씩 읽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만. 다음 주서부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읽고 생각하고 써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는 내일 아예 여러분들 다음 주 할 거 문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글을 집에서 풀고 오고, 그리고 해설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기출문제 해설지. 이 기출문제 해설지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의 기초에서
교육의 기초 파트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당연히 여러분들 거기 지금 문제 냈다시피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교육의 목적을 지금 영역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해설을 할 때 이 교육의 목적과 관련돼서 이제 인문주의와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철학에서는 항존주의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생각해봐서 글을 한번 확장해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논술을 할 때는 지시한 내용만 쓰면 돼요. 다른 거 다 쓸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참 많이 쓴 것 같은데 왜 점수가 요것뿐이 안 나와? 하는 거는 지시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점수가 좀 후하게 되었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를 그렇게 후하게 주진 않을 거예요. 지금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점수, 따위 채점을 할 바에는 차라리 논술을 없애버리자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문정신 교육과정을 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쓸 게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학문중심 교육과정만 쓰면 되는데 교과중심, 경험중심, 학문중심, 인간중심 전부 다 쓴다고. 근데 채점을 학문중심 교육과정만 채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시간이 없다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학문중심 교육과정만 쓰면 되는데 나머지까지 다 쓰니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거 절대 시간 부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이제 기출문제 이거 하면서 진짜 요구하는 것만 쓰라고요. 논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쓰라고요. 논제에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이게 웹정리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거 확장해봐서 한번 해보도록 하자는 거예요. 확장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대주제로 시험에 나왔을 때는 확장돼야 되는 거잖아요. 대주제가 아닐 때는 확장을 안 해도 되지만은. 그래서 교육의 목적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주의, 항존주의 나오면서 당연히 우리가 허스트하고 그죠? 피터스 얘기가 아니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 교육과의 관계성을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교육의 기초에서요. 콜브죠. 콜브의 경험학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 경험이라는 거요. 이 진보주의에서 그 경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올센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올센의 오케이 대리죠? 학습 경험. 그죠? 그래서 올센의 영향을 받은 것이 뭐죠? 데일의 경험의 원추라는 거죠. 데일의 경험의 원추다. 그러니까 결국 이네들이 얘기하는 것이 진보주의란 말이에요. 이 두 사람들이 진보주의자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콜브도 결국은
주위의 경험과 반성에 영향을 받다고 하잖아요. 뒤에 경험과 반성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진보주의에서 말하는 경험과 그 다음에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경험은 다르다. 그죠? 진보주의에서 말하는 경험은 어떤 경험이죠? 개인적 경험이죠. 그러나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경험은 민족적 경험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큐레레르의 복귀 있잖아요. 그죠? 파이나가 말하는 그 경험. 실존적 재개념주의에서 말하는 그 경험. 경험의 의미가 사뭇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과 인간 중심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경험도 다르다는 거죠.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경험과 인간 중심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경험.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경험은 어떤 경험이에요? 학교 지도하에서 얻게 되는 경험이잖아요. 학교 지도하에서 얻게 되는 경험. 그러나 인간 중심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은연중에 얻게 되는 경험이다. 그죠? 그래서 인간 중심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그 경험은 어떤 경험이 된다? 은연중에 얻게 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잠재적 교육과정과 관련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콜브, 지금 저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웹정리를 해봤지만은 콜브의 경험학습은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제 놀라운 사실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진보주의는 이미 시험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경험 중심 교육과정도 이미 시험에 나왔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면은 홀리스틱 교육이라는 거죠. 근데 이 홀리스틱 교육이 과연 시험에 나올 수 있겠느냐? 오늘날 자꾸만 강조하는 게 스팀 교육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스팀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죠. 스팀 교육은. 이거는 본래 스템 교육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에. 자, 요 S는 뭐라고요? 사이언스. 그래서 과학. T가 뭐라고요? 테크놀로지. 그래서 기술. 과학기술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게 과학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어려운 거라고. 과학기술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E는 뭐라고요? 엔지니어링. 그래서 공학이라고요. M은 뭐라고요? 매너매틱스. 그래서 수학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 미국에서는 강조되는 것이 과학기술과 공학과 수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1957년에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쌓아올리면서 미국 세계를 왈칵 발칵 뒤집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힘든 싸움이었죠. 미국 자체는 소련에 비해서 과학기술이 뒤졌던 거. 그래서 아폴로도 이제 부랴부랴 막 쌓아올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도 북한과 과학기술이
북한보다 앞섰느냐 뒤섰느냐 뒤졌느냐 하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요. 사실상은요. 근데 어쨌든 오늘날 잠깐만 강조되는 게 뭐냐면 융합이라는 거죠. 융합. 그래서 그 융합으로서 요 A가 뭐가 되는 겁니까? 아트, 예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융복합을 자꾸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융복합을. 이제 퓨전 교육이 되는 거죠. 융복합을. 그래서 우리가 이 스팀 교육에서 요 융합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홀리스틱 교육 자체가 사실상은 융복합을 지향하고자 하는 겁니다. 융복합 지향. 이거 홀리스틱 교육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이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렇게 통합적인 세상이 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홀리스틱 교육이 시험에 우리 지금 남북한 문제 있잖아요. 판문점. 결국 왜 남한과 북한이 서로 싸우고 있느냐는 거지. 이게 서로 다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문점 회담이 이제 나오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어디서 한대요? 아직 발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요? 이거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본래 우리 대한민국이 패싱이었다고 그냥 대한민국 싹 빼버리고 지네끼리 놀다가 그래서 일본과 중국이 지금 막 당황하고 있잖아요. 당황하지 말고 엄청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네들이 패싱이 되고 있거든 지금. 나쁜 놈들이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진짜 남북한 통일만 된다면요.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적 자원과 북한의 천연적 자원, 그죠? 대단한 시너지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통합 화합을 강조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홀리스틱 교육은 그래서라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홀리스틱 교육하고 같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원효의 일심사상이라는 거죠. 원효의 일심사상. 그러니까 이제 원효의 일심사상은 한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말로 순수하게 얘기하면은 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 쟁쟁거리고 싸우질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쟁쟁거림이 없어요. 그리고 화합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화쟁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은 남북한 싸우게 되는 이유가 우리도 부부 일심동체라고 그러잖아요. 한 마음 안 가지고 있으면 싸우는 거야. 이게 지금 어저께가 어린이날이었나요? 그저께가 어린이날이었나요? 그저께요? 보니까 부부들 많이 싸우더구만. 애 때문에 같이 놀러 다니면서 싸우고 있어. 그 애들이 뭐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하셔서 결혼하기 전에 눈을 크게 뜨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서 눈을 반쯤 감으래요. 예, 그러니까 참고 살아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사랑이 영원하진 않은 것 같아, 그죠? 그래 어쨌든 그래서 홀리스틱 교육이 또 이제 중요하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평생 교육이에요. 근데 이 평생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실제로 객관식 문제에서 평생 교육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평생 교육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 학습 도시예요. 학습 도시. 학습 도시와 또 관련해서 우리가 학습 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학습 조직은 이미 기출이 됐잖아요. 학습 조직은 이제 기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학습 도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학습 도시에서 여러분들 저기 일본 문제하고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누가 있어요? 허친스가 있잖아요. 자유교양형 학습 도시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21세기 지식 기반의 사회, 지식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정보화 사회라고도 얘기하잖아. 그럼 이제 컴퓨터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사회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식 기반의 사회야. 왜냐면 자꾸만 학습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21세기 지식 기반의 사회는 무슨 사회라고 그랬어요? 학습 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학습이 학교 다닐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평생 학습 사회란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학습 사회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학습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 현장에서의 학습, 그죠? 이제 워크플레이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직업 현장에서의 학습도 학습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첫째, 뭐가 있다고요? 도제교육이라는 것이 있다. 도제교육.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작년, 재작년에 시험에 나온 것이 인지적 도제 이론이 시험에 나온 거라고요. 인지적 도제 이론이. 이게 이제 기출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다? OJT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OJT가 온더잡 트레이닝이에요. OJT가 온더잡 트레이닝. OJT의 반대가 OFJT라고요. 그래서 이 OJT 같은 경우는 특히 어디에서 이제 전공 어디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은 이제 과학기술 계통 전공들, 그 다음에 이제 미용 전공 이런 데서는 OJT가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사는 것이고요. OFJT 같은 경우는 현장이 아니라 그 훈련 같은 거 있죠.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전통적인 학습, 이렇게 교실 수업이겠죠. 그죠? 이 C러닝. 그것도 학습으로 인정하는 것. 당연히 우리는 여태까지 사실상 이것만을 학습으로 인정해 왔어. 그러니까 닫힌 사회였다는 거지. 열린 사회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닝도 학습으로 인정한다는 거야. 이러닝도. 이게 열린 사회예요. 그러니까 평생 교육은 여러분들 열린 교육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이게. 평생 교육은 열린 교육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C러닝과 E러닝을 이제 결합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블렌디드 러닝이 되는 것이다. 요즘은 여러분들 U러닝도 있잖아요. 유비쿼터스 러닝도 있고 M러닝도 있잖아요. 모바일 러닝. 모바일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우선 어디를 보시냐면요. 그 4번을 한번 보세요. 요거 기출문제 4번. 최근 들어 학교 부적응이나 학교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학교를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쓰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부적응이나 학교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학교 중도 탈락한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1번 문제처럼 대안교육이에요. 대안교육. 대안교육.
여기 보세요. 이게 강인데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물의 자연성이야. 르소로 말하면은 자연은 뭐야?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럴 연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러함이라고 그러는 거지. 스스로 그러함. 그러니까 물의 자연성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자연성이라고. 근데 물이 밑에서 위로 흐르잖아. 그럼 그 자연의 반대가 뭐예요? 인위라고. 인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루소가 말하는 그 자연 교육은 결국 뭐에 반대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교육에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위적인 교육에 반대한다. 당연히 이 인위적인 교육이 바로 어떤 교육으로 얘기가 되는 거냐면요, 지식 중심의 교육을 인위적인 교육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의 자연성은 당연히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교육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함이야. 그러니까는 우리의 물의 스스로 그러함, 다시 말해서 물의 자연성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다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이게 댐을 친 거란 말이야. 이 댐이 뭐예요? 학교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어느 곳이야? 인위적인 곳이라고. 학교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자연성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역류하던가 아니면 넘쳐 흐를 거란 말이죠. 이런 아이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학교 부적응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이 학교를 어떻게 하자? 해체하자라는 것이 나오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이 학교 해체론이잖아요. 학교 해체론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일리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리치가 얘기하는 것이 뭐죠? 시작. 오케이. 탈학교 사회론이라는 거죠. 그 결국 이거 대한교육이야. 어디에서 대안적으로 교육을 담당해야 된다? 사회에서. 왜? 탈학교니까 학교에서를 벗어나는 거니까 이제 사회에서 뭘 하자는 거야? 교육을 담당하자는 거야. 그러니까는 대한교육이라고 저게. 그래서 사회에서 학습을, 그래서 사회 학습망이라고 하는 거죠. 사회 학습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라이 먹으면 죽어야 돼. 그래서 라이머는 뭐라고요? 학교, 오케이. 사망론이잖아요. 라이머의 학교 사망론. 학교가 사망했다는 거야. 스쿨 이즈 데드를 강조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실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실버만. 이거는 교실 위기라는 말을 합니다. 학교 교실이 너무 인위적인 교육만 시키다 보니까는, 지적 교육만 시키다 보니까는 학생들의 정의적이고 감성 교육이라는 이런 것들이 전부 파괴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강조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대안교육이야. 근데 자 보십시오. 최근 들어서 학교 부적응이나 학교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학교를 중도하는 탈락학생,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는 주로요, 1번 보면요, 무슨 교육이냐면요, 정의적 교육과 감성 교육이에요. 그리고 평화 교육입니다. 1번 감성 교육과 평화 교육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정답에 보면은 니은번에 학교 부정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확대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꿈이 대안학교 설립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대안학교. 그래서 대안학교 하나 만들어서 교사들 이게 대안학교가 주로 저는 전원형을 꿈꿔. 도시형 대안학교가 아니라 도시형 대안학교에서는 무슨 다 인위적인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을 거야. 막 그냥 대학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근데 요즘은 검정고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대안형 대안학교보다는 전원형 대안학교가 도시에서 이제 벗어나서 도시형보다는, 그래서 학생들의 이제 인성이라든가 품성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저 산골에 폐교된 데가 많아요. 시골에. 그래서 그런 데 하나 리모델링하고 학생들 많이 안 해야지. 한 반에 한 10명 정도. 그리고 교사들 그러니까 사실상은요, 학생 수하고 교사 수가 거의 1대1이 돼야 돼. 1대1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로 우리가 학교 교육이, 우리 공교육은 그렇게 못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이제 사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기숙사도 마련해야지. 교사들도 이제 가까운 데서 뭐 출퇴근하겠지만 먼 데 사시는 분들은 또 기숙사 생활을 해야지. 그러면 이제 돈이 조금 들어가겠지만. 그리고 이거를 인가를 내면 안 돼. 인가를 내면은요, 국가에서 돈을 대주기 시작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재가 많이 들어와. 이건 하지 마시오, 이건 하시오, 이거 하세요, 막 이렇게. 그러면 결국 철학이 없어져.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스폰서를 많이 구해야지. 제가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은, 학생들을 학교 일학교 스폰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 어느 기업에서 1년에 3천만 원만 지원해줘라. 아니면 1억 지원해줘라. 대신에 1년에 2번 정도만 아이들을 너희들 광고에 사용해도 좋다. 근데 그것도 하루에 3시간 너무 지나면 안 된다. 뭐 이런 뭐 좀 세부적인 내용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가장 효과가 큰 것이 학생들을 이용한 광고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는 그 기업이라면은요, 그거 다 하게 돼 있어. 그 지역 학교, 지역에 또 기업들이 있잖아. 그 뭐 크지 못하니까 뭐 1기업, 뭐 한 2기업, 뭐 1학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면 이제 교사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안학교를 세운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기업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고, 그럼 아마 잘 나가는 대안학교가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그 이제 콩고물이죠, 콩고물. 그 연결해주는 사람은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그래서 비리가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차단해야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디귿번을 보세요. 4번의 디귿번.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야 학생들이 학교를 빠져나가질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기억번. 학생들의 이제 자치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학생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6번을 보시죠. 6번. 평생교육법 제16조 2항에는 국가는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개인적 학습 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걸 갖다가 뭐라냐면 학습 계좌제라고 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교육 계좌제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학습으로 바뀌었다고. 학습 계좌제. 왜 학습으로 바뀌었느냐? 21세기는 무슨 사회라고요? 학습 사회라니까. 그래서 평생 학습 도시, 그래서 의정부도 학습 도시로 지정이 돼 있다고. 그래서 학습 도시가 되게 되면은 국가 지원이 나온다고요. 그 지금은요, 라이프롱 에듀케이션이잖아.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학습 도시가 사실상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교육의 목적은 어디 있냐?
삶의 질 향상이 있다. 그런데 그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킨다? 나 선형적으로 향상시키는 거라고요. 삶의 질 향상이 있는 거예요. 이제 평생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한 도시에는 지금 평생 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학습 계좌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쳐봐요. 그러면은 제 주민등록번호 치게 되면은 어디에서 어떤 자격증 땄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학위를 받았고 그런 것이 쭉, 그러니까 인적 자원을 관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인적 자원이잖아.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북한은 천연 자원이지만 대한민국은 인적 자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것이 있다고. HRD.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교육부를 갖다가 뭐라고 했는데요? 인적 자원 개발부라고 했었다고요. 인적 자원 개발이야. 21세기 가장 필요한 자원이 뭐냐? 인적 자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인적 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대단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를 좋아하는 거고 해마다 싱가포르에 놀러 갔다 오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놀러 갔다 오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놀러 갔다가 아니라 시제가 다르잖아. 그래서 저번에 갔다 왔어요. 싱가포르에. 올해 갔다 왔구나, 올해. 싱가포르에. 그러니까 싱가포르를 내가 6번째 가본 거예요, 6번째. 다른 데는 가기 싫어. 싱가포르만 가서. 근데 그 싱가포르 인적자원 개발의 출발점이 거기에요. 그래서 거기 호텔 가봐봐요. 백화점 가봐봐요. 우리는 백화점 그러면 막 그 젊은 처녀죠, 그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막 처녀들이 뭐 예쁜 사람들이 막 지금 거기 싱가포르는 안 그래요. 퉁퉁하고 나이 드시고 막 이런 아줌마들 있잖아요. 할머니들이 서빙하고 호텔에서도 그래요. 나이 물어보니까 71세의 할아버지가 그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인적 자원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개발이요. 오케이. 그래서 학습 계좌제는 결국 여러분들 교육적 경험 있잖아요. 그 교육적 경험을 종합적으로 누적 기록 관리하는 겁니다. 또는 좀 누가라고 해. 누적한다는 뜻이야. 누가 기록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성인용 생활종합기록부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성인용 종합생활기록부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학습 계좌제. 그 다음, 그래서 6번 별표하시고요. 7번 별표하십시오. 평생교육의 기본 원리입니다. 8번 별표하세요. 8번이 인적자원 개발 정책입니다. 자, HRD인지 알겠죠? 인적자원 개발. 그래서 8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은 국민 개개인, 더 나아가서 사회, 더 나아가서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인간이 지닌 능력과 품성이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은 뭐냐 했을 때, 인적 자원이라는 것은 지식, 기술, 태도 등 인간이 지닌 그 능력이야. 그거를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인적 자원, 그거를 개발하자는 거거든. 근데 그 인적 자원을 인적 자원이 왜 필요하냐면요, 국민 개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발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국가 발전에 필요한 것이 뭐야? 지식, 기능, 태도란 말이야. 근데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품성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지. 개발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인적 자원 개발이야. 그러니까 인적 자원에 대한 정의가 먼저 이루어진 거야, 여기.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적 자원을 양성, 배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보세요. 인적 자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양성하고 배분하고 그래서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네트워크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재반 활동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HRD의 목적은요, 평생교육의 목적과 중첩되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삶의 질 향상이야. 당연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태도를 개발했으니까 삶의 질 향상이 되겠죠. 그런데 인적 자원 개발은요, 실제로는 국가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해서 N을 붙여요. 내셔널 휴먼 리소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N을 붙이는 이유가 국가라는 말을 이제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라는 말을. 국가 인적 자원 개발이다.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이 강화가 된다는.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들 했지만 싱가폴이 국가 경쟁력이 얼마나 강화되어 있는데요. 싱가폴이 여러분들 그 싱가폴 대학이 세계 10위권 대학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싱가폴에 있는 대학 2개가 세계 10위권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최고라고 얘기하는 그 알파 대학은 100위권에도 못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난리가 나갖고 아마 로비를 한 것 같던데. 그래서 50몇 인가로 등재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못 믿어 이제 그것도. 참 로비의 대제인 것 같아, 그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는 진짜 여러분들 사명을 다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여러분이라고. 힘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그 아이들은 국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을 주어서 걔네들이 그것을 힘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귀중한 사람들이라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생교육의 기본 원리로 가겠습니다. 평생교육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첫째, 평등성과 민주성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은 당연히 민주성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교육을 갖다가 부패식 교육이다. 카페테리아식 교육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부패식 교육, 카페테리아식 교육이다. 부패 가봐요. 사장님이라고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좋아할 것 같은 지가 저 아부를 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막 새우서부터 해갖고 뭐 고기서부터 이만큼 싸갖고 갔어. 근데 이제 사장님이 사요 먹고 죽었어. 알레르기로, 호흡곤란으로. 부패는요, 계급이 필요 없어. 누구나 다 똑같이 접시 한 장 들고 가서 먹을 거 갖다 먹어야 돼. 평등성이 보장이 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제 카페테리아식.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양이야. 그러니까 교육도 원하는 양만큼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근데 학교 교육은 원하는 양이 아니거든. 애가 원하지 않는 양이야. 절대적으로.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때 몇 학점이에요? 19학점. 저 21학점이었어요. 저 21학점인데 오늘 어저께 서재를 정리하다 보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시간표가 있더라고. 종합 기록 시간표. 그래서 수강 신청하는 거. 지금은 여러분들 그렇게 안 나오잖아. 인터넷에 다 들어가서 하잖아요. 저는 책자로 나왔다니까. 그 책자로. 가서 이게 나이가 나오는 건가? 근데 뭐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몇 살? 한 20년 차이 나나? 20년 차이도 안 날 텐데 왜 그래? 참 기분 나빠서. 오케이. 그런데 그래 어쨌든 기분 나쁘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해갖고 시간 조절했는데 1학년 1학기 때
시간 모르잖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예 박혀서 나와. 저희 때는 아예 박혀서 나왔어. 그리고 이제 교양만 어느 교수 거 폐강될까봐 몰빵 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야야 이쪽으로 해. 그래갖고 조교가 그래서 막 그쪽으로 와서 막 몰빵 때리고 그랬다고. 근데 21학점이야. 내가 전혀 원하는 양이 아니야. 내가 듣기 싫은 것도 들어야 돼. 내가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 되는 것이 공교육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종류, 원하는 양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카페테리아식 교육이라는 거죠. 그럼 카페테리아, 리아가 붙으면 이건 뭐라 그랬어요? 셀프 서비스라고요. 셀프 서비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여러분들 자꾸만 얘기하는 게 평생 교육에서 강조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주도적 학습이란 말이 나오는 거잖아. 자기 주도적 학습. 롯데리아 셀프 서비스 하는 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평등성과 민증성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것이고 인생의 각 단계에서 교육의 계속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라이프롱 에듀케이션이잖아. 평생 교육이 영어로 라이프롱 에듀케이션이라고.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생의 각 단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각 인생의 단계에서 필요한 과업이 있다면 그 과업을 성취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학습 내용 방법에서 신축성 있고 신축성과 다양성을 중시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생 교육하게 되면요, 전통적인 교육 방식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통, 평생. 이게 사실상은 닫힌 교육에서 열린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대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요? 누구나. 그래서 평생 교육이 지향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Education for all이라고.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이야. 모든 이를 위한 교육. 모든 이를 위한 교육. 그래서 전 국민의 학생화를 부르짖는 거예요. 전 국민의 학생화다. 서울시가 아마 서울시 시책이 서울 시민의 학생 교복화? 뭐라고요? 교복 입는 시민이야. 서울시 시책이. 교복 입는 시민. 그게 진짜 교복 입으라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틈틈이 시책을 공부해 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는 막 벅차. 시간 날 때 나 2차 준비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교복 입는 시민이 시책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실상 어떤 말이 나오는 거냐면요, 교육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육 소외자. 다시 말해서 근로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들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교육 소외자였단 말이야. 그네들까지도 교육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그죠? 내용. 정해졌죠? 그러나 이제는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누구나,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 옛날에는 시기도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언제든지. 그죠? 옛날엔 장소도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어느 곳에서나,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 시공을 초월한다는 거, 평생교육은요. 그래서 평생교육은요, 누구나 무엇이든지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라고. 열린 교육으로 가자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9번은 시험 문제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별표 하십시오. 성인학습의 원리. 성인교육의 아버지가 누구? 놀즈. 그리고 성인교육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야.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 했어요. 성인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잘 놀지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인 교육하게 되면 반드시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 뭐? 학교 교육. 학교 교육을 영어로 뭐라 한다고요? 페다고기. 그래서 그것도 외우더라 그랬어요. 영어로. 그래서 성인 교육은요. 안드라고기. 안드라고지. 그래서 성인들은 나 오늘 저녁에 안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안 들어. 웃어줘. 웃어줘요. 그 교사들은 애를 패다. 그래서 페다고기. 왜냐면 영어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단어를 외우기가 힘들잖아. 근데 영어 단어를 안 써도 돼. 한글로 쓰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 문제 안드라고기로 시험에 나왔거든. 그냥 성인교육이란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한글로 써서 나왔지만 물론 옆에는 영어로 썼지만은 한글로 써도 된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 학교 교육은 교사 의존적이라고요. 교사 의존적. 그런데 성인 교육이 자기 주도적이라고요. 성인 교육이 자기 주도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교사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교사는요. 안내자, 조력자, 촉진자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학교 교육이 자기 주도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주의해야 하는 거지. 성인 교육이 나왔을 때는 학교 교육은 교사 의존적이고 성인 교육만 자기 주도적이고 학교 교육만 썼을 때는요. 학교 교육이 오늘날 뭐예요?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구성주의거든.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구성주의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는 교과 위주일 수밖에 없어요. 이쪽은요. 경험 위주가 되는 거예요. 성인교육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험 나왔잖아. 뒤 있죠. 뒤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성인교육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성인의 경험을 강조한 거라고 그걸 학교로 들어온 거라고요. 학교로. 그러니까 학생의 자발성, 능동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뒤도. 왜? 학습자의 경험을 강조하는 거니까요. 성인 교육이야말로 자발적이고 주도적이잖아. 학생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경험을 사용한다면 여기는 경험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경험을 총체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학교 교육은요. 미래지향이에요. 이거. 그러나 성인 교육은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쏟는 거죠. 현재 문제 해결이죠. 현재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인학습은요, 수동적인 참여보다는 능동적인 참여 학습을 강조하는 것이고, 내적 동기는 영속적이고 포괄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여보세요. 예를 들은요, 외적 동기를 강조해. 얘네들은 내적 동기를 강조해요. 왜? 자발적이기 때문에 내적 동기야. 외적 동기를 강조하는 것은요, 그네들에게 뭐예요? 자꾸만 강조되는 게 뭐겠어요? 그네들에게요. 그럼요, 강요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니네들이 이거 했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상을 주는 거거든. 근데 내적 동기는요, 스스로 문제 풀어봐. 제가 수학 문제 풀어봤을 때 그 희열감 있잖아. 수학 문제 하나 내가 막 풀어갖고 딱 그 문제가 풀렸을 때, 이게 짜릿하거든. 그래서 그 다음 문제를 풀려고 해. 신나갖고, 네? 지적 희열감, 지적 희열감을 맛보는 거죠. 짜릿하거든. 그런 게 바로 내적 동기 그러니까 학습의 지속성을 위해서 뭐예요? 내적 동기를 촉발시켜줘야 되는 거야. 내적 동기는 이제 바로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은 자신감, 누군가 자기를 승인하고 있다는 승인감, 막 이런 것들, 인정해주고 있다는 인정감 이런 것들이거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학생들에게 끊임없는 칭찬이 좋은 거야. 야, 이거는 선생님이 여태까지 봤을 때 너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봤어. 넌 진짜 대단한 아이야. 뭐 이렇게 그냥 야, 너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 앞에 좀 그 거짓말쟁이도 돼야 돼. 이거 파이트 라이어가 돼야지 뭐. 오케이. 그 다음에 성인학습에 대한 준비도나 선행학습의 정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럼요. 성인학습은요, 내가 선행학습이 뭐를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2번은요, 여러분들 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13번 보세요. 자기주도적 학습이요. 그 정답에 보면 니은 성인을 위한 학습 전략으로 시작됐다 그랬었죠. 이제 이해가 가죠. 그러면서 자기주도적 학습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초인지 학습 전략을 사용한다는 거죠. 초인지 학습 전략. 초인지, 메타인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초인지를 갖다가 상위 인지 또는 메타 인지라고 한다. 진짜 초인지 잘하는 사람. 오늘날 자꾸만 제가 그런 게 그거거든요. 전략. 지금은 전략 싸움이라는 게 전략 싸움. 그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요, 망하는 거야. 요즘은 전략 싸움이에요, 전략 싸움. 그러니까 학습 전략을 세워야, 학습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 회사에서는 경영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또 선거하는 사람은 선거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전략이야. 그게 바로 메타인지야. 그러니까 메타인지는 요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관리, 점검하고 평가를 해봐야 된단 말이야. 이게 바로 메타인지의 요소가 되는 거죠. 초인지에 대한 정보 처리 모형에서 정보 처리 모형에서 초인지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 처리 과정이죠. 정보 처리 과정을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 외우세요. 정보 처리는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고. 자, 두 가지 요소. 첫 번째, 시작. 정보 저장고가 있다고. 정보 저장고가 3개가 있다고. 처음에는 어디에다가 정보를 저장한다?
감각 기억에다가, 두 번째는요, 단기 기억에다가. 그런데 이 단기 기억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작업 기억 또는 작동 기억이라고 한다 그랬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에다가? 장기 기억에 저장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저장만 해놓으면 뭔 소용이 있나요? 이걸 옮겨가야 된다고. 이렇게 옮겨가야 된단 말이죠. 이런 걸 갖다가 뭘 한다고요? 정보 처리 과정이야. 그래서 정보 처리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시작. 정보 저장소와 정보 처리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정보 처리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요걸 갖다가 뭐라 한다? 메타 인지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메타 인지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메타 인지에 대한 정의는요. 시작. 정보 처리 과정이잖아. 정보 처리 과정. 시작. 정보 처리 과정을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림을 이해하면 그죠?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개별학습, 협동학습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제 14번서부터 15번, 16번, 17번, 그죠? 이게 바로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8번은 여러분들 저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읽어보시고요. 19번은 그 다음에 21번은 조금 아까 얘기한 겁니다. 127 라이머 등이 제기한 탈학교론 주장에 대해서 쓰시오. 이게 탈학교론이 나오게 된 것은 학교 성공 신화를 깨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검정고시 봤다 그랬잖아요. 저 고등학교 2학년 중퇴고 검정고시 봤을 때요, 난리가 났었어요. 김정겸 인생은 이제 끝났다. 왜? 학교를 안 다니잖아. 그래서 김정겸은 진짜 앞으로 막노동뿐이 못할 거다. 근데 실제로 저 막노동했습니다. 검정고시 딱 준비할 때 친구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봤죠. 학교 가는 대로변 옆에 벽돌 공장이 있었다고요. 그 벽돌 공장 벽돌 찍었다고 저는요. 애들 교복 입고 갈 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일단 학교를 다녀야 성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하고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탈학교 사회론이야. 그래서 이제 학교 사회 학습 망이라고 그랬잖아. 망.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스터디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카페라든가 이런 통해서 내가 이런 흥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흥미와 관련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라. 이게 뭐라고? 동료 학습망이라는 게 되는 거잖아. 그 망 네 가지가 있잖아요. 자, 첫째 시작. 전기사 친구죠. 그렇게 외우면 돼요. 전기회사 친구란 말이야. 그래서 시작. 전기사 친구. 전문적? 전문가? 참고? 자료망이 있는 게 전문가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기술교환망. 전기사 친구. 교육적 사물을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육적 사물을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친구 교환망이잖아요. 즉 동료 교환망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4점짜리잖아. 네 가지 쓰는 거. 오케이.
그래서 학교 교육을 통한 성공 신화를 깨기 위해서 학교 교육을 해체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번. 23번은 내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만 쉬었다가